자, 우리 교재 78쪽 할 차례인데요. 지난 시간 강의 중에 일부 수정 좀 할게요. 우리 교재 20쪽 있죠? 페이지 20쪽에 보시면 여기 시설주제 30번에 동그라미 4번인데요. 이게 현장 타설 콩쿠트 말뚝 주근의 이음은 겹침이음입니다. 겹침이음이 원칙이다. 이렇게 수정하세요. 수정. 맞대미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21쪽. 페이지 21쪽 해설. 해설 부분에 2번의 해설도 겹침이음. 원칙적으로는 겹침이음인데 예외적으로 있다. 이렇게 해서 요거만 수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시방서 지문을 다시 확인했는데 이 부분이 원칙적으로는 겹침임이 나와서 다시 수정해 드리는 겁니다.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다. 예외가 있는 건 맞는 얘기고요. 자, 요것만 수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수정하시고, 자, 그 다음에 오늘 강의할 내용들은 78쪽부터죠. 78쪽. 자, 페이지, 저기 화면을 보세요. 78쪽부터 진행할 거고요. 여기 기둥에 메탈 터치라고 나와요. 시설 주제가 88번인데, 이 메탈 터치. 이 메탈 터치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기둥과 기둥이 있어요. 기둥과 기둥 사이를, 밀착 가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이제 시공하는 거죠. 위아래를, 위와 아래의 기둥을 정밀하게 시공하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밀지 않으면 안정돼 있겠죠. 그래서 이제 메탈 터치를 하는 경우는 외력의 일부를 절감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기둥 면적의 압축력의 반이 전달된다. 그게 뭐냐? 원래 이렇게 얘는 우리 구조부재라는 게 뭐예요? 하중을 전달하는 거죠. 하중을 전달하는 그 능력을 갖고 있는데, 이 하중 전달에 얼마 정도를, 한 2분의 1 정도 압축력이 한 2분의 1을 아주 밀착 처리한 요 면을 통해 전달할 수 있으니까, 나머지만 접합하면 되겠다라는 개념이니까, 메탈 터치를 하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접합부를 좀 세이브할 수 있어요. 좀 절약할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메탈 터치는 외력의 일부를 요 접촉면이 전달하는 걸로 봐서 나머지 힘만 접합하면 될 수 있도록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메탈 터치고요. 이 중요한 것은 메탈 터치는 보에서는 안 돼요. 어디서만 가능하다? 기둥에서만 가능하다. 요건 이제 포인트예요. 기둥에서만 가능하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압축면의 반이 전달되는 걸로 보아 소요 강도의 2분의 1을 절감입니다. 절감. 더 설계하라는 얘기 아니라 절감할 수 있는 설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89번의 철골 바닥이라고 나오잖아요. 이 철골 바닥은 첫 번째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재료를 우리가 이용해서 철골 바닥을 만들어 주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서 우리 ALC라고 있잖아요. 우리 ALC는 오토클레이브 라이트웨이트 콘크리트라고 그래가지고요. 그냥 오토클레이브 라이트웨이트 콘크리트 경량 가벼운 경량 콘크리트 그냥 경량 콘크리트로 보시면 돼요. 원래 이제 이게 오토클레이브 양생이라는 게 원래 고온고압으로 양생한 콘크리트 블록이라는 뜻인데 그냥 가벼운 콘크리트 블록이다. ALC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 ALC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데크 플레이트가 나오죠. 이 데크 플레이트는 뭐냐면 여기서는 우리 참 교재는 판넬로 했으니까 판넬로 봐야겠네. 그쵸? 판넬이다. 우리가 데크 플레이트라는 게 이 철판을 이렇게 굽어줘요. 철판을 굽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철근을 집어넣는다든가 등등등 해서 이렇게 바닥을 치겠죠. 이렇게. 그런데 이 철판을 데크 플레이트라고 그래요. 데크 플레이트.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어 커넥터가 나오는데 그 철골보와 바닥을 일체화하게 연결이라고 했죠. 별표죠. 이 시어라는 게 원래 전단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전단. 이 커넥터가 연결이거든요. 그럼 이 의미는 뭐냐면 현재 우리 철골보 있죠. 철골보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바닥판이 들어가요. 그럼 철골보와 바닥판을 하나로 일체화하기 위해선 여기 이런 뭔가 접합부가 필요하겠죠. 철물이. 이 철물, 이런 철물들을 우리가 시어 커넥터라고 하고요. 그럼 시어 커넥터의 역할이 뭐냐 그랬더니 이 철골보와 원래 이 바닥판이 따로따로 있었는데 이 따로따로 있었던 이런 친구들을 일체화해주는 연결고리가 시어 커넥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79쪽 79쪽을 보시면 철골구조 도장 및 내압 피복공법이 나와요. 도장과 피복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시설주제 90이죠. 90에 보면은 우리가 철골구조 도장 및 도금이 나오는데 배합비율이 나와요. 이 페인트 배합 비율은요, 우리가 희석 비율이나 이것은 질량비예요. 이게 키워드였죠. 질량 밑줄 그시고 기상조건이죠. 기상조건에 등등등 했을 때 도장에서는 안 된다고 나오는데 현재 우리가 보통 시방서에 보면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요. 5도로 한 개로 하고 이 85% 한 개로 하고 아주 경우에 따라서 4도 90%도 있는데 아주 예외적인 거죠. 딱 보니까 기본이 5도 85%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더 추가적으로 보는 게 이제 우리가 그 기온이 43도 이상. 43도면 굉장히 무더운 온도죠. 왜냐면 이제 약간의 어떤 밀폐적인 공간 같은 경우는 원래 바닥하면 안 되지만 약간의 어떤 이 공간이 이렇게 있다 보면은 상당히 온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43도 이상이거나 상습도가 85% 초과할 때 이 무기질 아연말 도료는 90%라는 게 있어요. 무기질 아연말 도료는 90%라는 조건이 있구나. 이렇게 보시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럴 때 눈이나 비가 올 때 안개 꼈을 때 이럴 때는 도장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 고전압 볼트 표면 처리가 나오는데 자, 이 볼트는 형상에 요철이 많아요. 그렇죠? 부식이 시음으로 도정하기 전에 방식 대책을 철저히 수립해라. 그러니까 이 볼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요철이 많고 부식이 쉽기 때문에 이 도장하기 전에 방식 대책은 수립하라는 얘기고 어쨌든 그 다음에 이 방선도장이에요. 방선도장. 이 방선도장의 첫 번째 1회 방선도장은 가공장에서 조립 전. 이런 게 나와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사실 1회 방청도장이라 하는데 1회 방청도장 녹막이 페인트를 얘기해요. 사실은 이 조립을 하고 나면 상대적으로 이 방청도장이 힘들겠죠. 조립에 의해서 이렇게 페인트 칠하기 어려운 부분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방설 규정은 그냥 가공장에서 해라. 조립하기 전에 이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이런 얘기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도장 도료 견본이라고 했는데 이 견본 샘플표 같은 거죠. 왜냐면 우리가 어떤 색상을 칠하기 전에 미리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 있는지. 너무 작으면 안 되니까 철제 바탕일 때는 300에 300이다. 좀 큰 편이죠. 몇 번 정도 하면 될까 했더니 2개 정도를 제출해라. 이렇게 본 겁니다. 300에 300짜리 사이즈를.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제 3번을 보면 그런 유제가 나와요. 초보구조 도장 및 도금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건 물어봤는데 1번 도로의 배합 비율은 용접비다. 질량비라고 했고요. 그렇죠? 두 번째 철제 바탕일 경우 도로 견본 크기는 300에 300. 보통 2개죠. 세 번째 가연성 도로는 전용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 네 번째 운전 부품 및 라벨은 도장하지 않고 운전 부품 및 라벨. 어떤 여러 라벨에 붙었는데 거기서 도장하면 안 되겠죠.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니. 다섯 번째 볼트는 형상에 요철이 많고 부식이 쉬우므로 도장하기 전에 방식 대책을 미리 수립하라. 이렇게 나왔네요.
그래서 1번 첫 번째 이 비율은 뭐라고요? 질량비를 이렇게 문제를 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시설 주제 91일이에요. 이 91일에 보면 내와 피복 공법 및 재료가 나왔죠. 내와 피복 공법 및 재료가 나오는데 우리가 분류체계를 보면 습식, 건식, 합성, 복합이라고 나와요. 일단 우리 습식이 있고 건식이 있고 이 합성, 그 다음에 복합공법이 있구나. 그래서 유형분류 해놨던 거예요. 유형분류. 그래서 뭐 시방서 유형분류인데 어쨌든 습식, 건식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게 처음에 딱 나왔었다가 나왔다가 이제 초기에 이게 시험이 나왔었어요. 근데 요즘엔 시방선 약간 개정이 되면서 이제 도장공법 같은 게 있어요. 도장공법. 이게 지금 그 도장공법이 그래요. 이게 좀 빠졌네. 그럼 뭐로 보시면 되냐면 최근에 도장공법, 도장공법과 습식공법이 있다. 우리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도장과 습식공법이.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습식공법 되게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식공법 같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합성공법 같은 기타, 공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도장공법이 이제 하나 유형분류로 나왔다는 거, 도장공법. 그래서 이 초기에 우리 시험 문제는 뭐 습식, 건식, 합성, 복합이라는 공법이 있었는데 이 도장공법은 습식과는 달리 새로이 공법에서 나왔다. 이렇게 해서 밑에 교재 81쪽 보면 도장공법이 나오죠. 이 도장공법은 습식에 속해있는 게 아닙니다. 도장은 습식과는 그 유형 구분이 딱 분류가 된 거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 도장공법은 습식공법이다라고 하면 바른 지문이 아니다. 뭐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형 분류 체계는 초창기에 이렇게 했던 이유가 그냥 통칭해서 걸쭉한 재료 습식공법, 기성제품 건식, 그 다음에 합성은 뭐 이종재료나 이질재료 적중공법이라고 하는데 이런 건 시방서에 지금 표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일치하지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복합공법이라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기능을 복합하는 공법을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이 시험 문제 나올 때 이게 오류 문제로 이제 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문제가 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도장공법이 이제 새로 중요시 되니까 도장과 습식은 다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습식공법이다 그러면 습식이라는 거, 우리 이제 이런 얘기죠. 이 미장몰탈 같은 거를 이렇게 여기다가 발라주는 거예요. 근데 잘 안 발라줘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다가 이제 메탈라스 같은 걸 이렇게 부착을 하고 이제 미장을 해줍니다. 미장을 해주는 거예요. 이 철골조의 이 지금 면이 워낙 그 매끄러워요. 매끄럽다 보니까 미장을 치면 미장이 안 달라붙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습식공법에 보면 1번 있고 2번에 봤더니 메탈라스나 용접 철망을 부착하면서 바르게 돼야 돼요. 그냥 바르지는 않습니다. 미끄러지니까. 그 다음에 미장은 바른 후에 균열의 우려가 있다라는 거. 뭐 우려가 있을 수 있죠. 당연히 미장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내화 피복과 표면 마무리 등 동시 완결이 가능하다. 피복과 마무리, 미장을 하니까 이제 곱게 발라주면 마무리 완결이 가능하고 작업 소요 시간이 길어지고 왜? 미장은 단계가 있잖아요. 한 번에 두껍게 못 발라주니까. 그 다음에 기계화 시공이 다소 곤란할 수 있다는 얘기. 미장을 이렇게 철골조 같은 거 바를 때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뿜칠은 이제 재료가 막 날라요. 비산이라 그래요. 피복 두께 관리가 좀 곤란한 편이야. 피복 두께 관리가 곤란하다는 건 뿜칠만 하다 보니까 두께를 일정하게 하기 힘들다는 얘기죠. 하지만 작업성이 좋고 복잡한 형성 부재를 적용할 수 있고 초보 부재 변형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이 있더라.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 도장공법인데 이 도장공법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런 얇게 발라요. 얇게 바르는데 이 도장을 얇게 바르는데 어떻게 내화 피부 효과가 있느냐라고 하는데 화재가 나면 얘가 이렇게 발포가 돼요. 처음에 얇은 게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열을 지연시켜줘요. 이 발포가 되면 열을 지연하기 때문에 도장의 효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건식공법인데 건식공법은 이제 우리 기성 제품이죠. 이 기성 제품이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두께를 균열하는 게 가능해요. 그 다음에 이제 심플한 공사는 금방 끝낼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 이 복잡한 곳에 이렇게 붙이려고 생각해 보세요. 재료의 낭비가 많을 수 있겠죠. 예. 그 다음에 좀 복잡할수록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심플한 간단한 형상은 사실 이 건식공법이 좋은데 복잡한 형상은 건식공법이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자, 그래서 공부단 쪽엔 상대적 불리할 수도 있더라라는 얘기예요. 복잡한 형상일 때는. 그래서 이제 교재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82쪽에 보면 그 기출 및 실전 예상 문제가 있죠. 예상 문제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풀어볼게요. 첫 번째 문제부터. 우리가 철거 구조와 관련된 용어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물어봤는데, 용어 설명이네요. 철거 구조에 관련된 용어 설명. 1번. 뒷댐제는 용접 시 루트 간격 아래 되는 판을 얘기한다. 그럼 뒷댐제가 뭐냐면, 용접을 하다 보면, 이렇게, 스패터라고 해서 용접봉 같은 게 막 튀기도 하고, 또는 이게 얘가 흘러내려요, 이렇게. 이렇게 용접이 흘러내립니다. 그럼 나중에 여기를 다시 가우징을 해야 돼요. 가우징 해놓고 다시 채워주는 문제가 생겨요. 불편하죠? 이중 작업이 되죠? 그럼 이럴 때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가 뒷댄젤 돼요. 뒷댄젤 되면은 용접액이 어떻게 돼요? 충분히 흘러나오겠죠? 흘러나와서 단면을 채울 수가 있죠? 특히 이렇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용접을 했어요. 용접을 하고 난 다음에 뒤에 뒷부분을 가우징을 해요. 가우징은 가심한다는 뜻이에요. 가심. 그 다음에 다시 용접을 다시 해야 되거든요. 채워줘야 되거든요. 루트부를. 이게 루트잖아요. 이게. 요걸 루트 간격이라고, 요걸 루트면이라고 그래서 루트면을 가우징하고 다시 그 부분에 루트면 용접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런 작업 절차상 이렇게 여기다 뭘 대면 뒷댄젤 되면 얘가 흘러내리고 막아지겠죠? 그래서 요 뒷댄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뒷댄젤은 용접 시 루트 간격 요거예요. 요 사이를 루트 간격 아래에 되는 판이다라고 했고, 두 번째, 이 고력 볼트의 접합은 볼트의 장력에 발생되는 마찰력이 좌우한다. 좋아요. 뭐 세 번째, 이 턴 버클은 스터드 용접 시 불량 용접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된다. 턴 버클은 스터드 용접 시 이건 아니죠.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턴버클이라는 용어를 보면 이런 얘기예요. 이 부재 같은 게 이렇게 있어요. 철골 부재 같은 게 이렇게 서여 있죠. 뭐 이렇게 있다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 천장면 같은데 이렇게 천장 같은 변형을 방지해서 이렇게 턴버클 채워줍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때에 따라 이렇게 이런 부재가 휘어지지 우리가 변형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임시로 이제 턴버클을 만들어 주기도 해요. 그래서 이 턴버클은 뭐냐면 턴 돌리면 버클 이렇게 조여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사가 돼 있어요. 양쪽에 나사가 돼서 얘를 돌려주면 얘를 꽉 조여주기도 하고 풀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해서 여기 나사 모양이 있고 이렇게 다시 나사 모양이 있고 여기 이렇게 핀 같은 게 있어서 얘를 돌리면 조여지기도 하고 다시 풀어지기도 하는 이런 걸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부재의 변형을 막기 위해서 교차부라든가 이렇게 X자로 배치하는 이러한 강봉, 강선, 이런 것, 강봉 같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런 철물들을 턴버클이 하는 겁니다. 그림을 그려놨죠, 간단하게. 그 다음에 네 번째 엔드탭은 용접의 시점과 정점에 용접 불량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금속판이다라고 했어요. 맞는 얘기죠. 뭐냐면 엔드탭이라는 게 이렇게 이 부분을 용접을 해야 돼요. 용접을 해야 되는데 이 양쪽에 클레이터가 우려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엔드탭을 대주면 용접을 여기까지 해주는 거예요. 그럼 현재 여기 부분에 뭐가 생겨요? 크레이터라고 하는 우리가 뭐랄까 분화구처럼 분화구처럼 이렇게 요 끝에 확대를 해보면 요 끝에 이렇게 해서 원래 딱 채워져야 되는데 채워지지가 않고 이 끝이 몽뚝하면 쏙 들어가는 이런 현상이 생겨요. 이런 걸 방지하려면 엔드탭을 딱 양단에 배치해서 단면을 일정하게 만들어 줘야겠죠.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스캘럽이 나오는데 이 스캘럽은 뭐냐면 이렇게 기둥 부재와 이 보부재 사이에 용접들이 교차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럼 이때 열의 영향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서리를 이렇게 둔각으로 짜냅니다. 요 모서리를 따내는 요거 스캘럽이라 그래. 모서리를 따낸 요것을 스캘럽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 2번 문제 보면
건축구조용 아병강제 표시기로 틀린 걸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SS, SN, SMA, TMCP, 뭐 SMA 쭉 나오는데, 옳은 걸 얘기하는 거죠. 답은 2번이네. 뭐냐면, 이 SN이 건축구조용 아병강제예요. 아병강제. 그 다음에 SS는 일반구조용 아병강제를 얘기하고요. SMA는 스틸모린 엠버스보어니까 용접성을 개선할 수 있는 내구성 아병강제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 SMA 하면 내구성 용접구조용 강제를 얘기하고, 뭐 TMCP라고 들어갔죠. TMCP라는 건 뭐냐면 특수 열처리 강을 얘기합니다. TMCP는. 그 다음에 SM의 스틸모린 MS보니까 똑같이 뭐 우리가 그 내구성 용접구조용 강제를 얘기하고, 뭐 SPSR이라고 나오기도 하죠. SPSR은 뭐 SPSR, 레탕굴이네, 레탕굴. 일반 구조용 각형 관관을 SPSR이라 그래요. 일반 구조용. 스틸 파이프가 들어가죠. SP 하면 SP, S 하면 뭐 우리 스트럭처, 그다음에 R 하면 레탱글러. 이 R이 이제 그 각형이에요. 각형을 레탱글이라 합니다. 레탱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원어 표시 중에 SN 아주 중요한 거고요. 또 이 거 중에 중요한 게 우리 스틸모린 엠머스바 같은 것도 중요하지만 TMCP. TMCP는 특수 열처리 강제를 얘기해요. 그 특수 열처리 강이 뭐냐면 우리가 일반 구조용 강은 뭐 SS 강제 있잖아요. 이런 SS 일반 구조용 강제는 두께가 40mm 초과하면 강제의 항복 강도가 저하가 돼요. 항복 강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TMCP를 만드는 이유는 뭐냐? 얘는 얘는 요거 비교되는 거죠. 얘는 강제 두께가 40mm 초과하더라도 강도 저하가 없어요. 항복 강도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수하게 열처리하는 강제를 TMCP라 그래요. 그럼 TMCP 아니 왜 강제 두께가 두꺼우면 또 세줘야지 항복강 떨어지냐고요. 그러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보통 아병강제라고 해서 이제 일정한 방향으로 힘을 가해서 롤러로 힘을 밀어주는데 이 두께가 너무 두껍잖아요. 두꺼우면 우리 그 밀가루 이렇게 밀어봤죠. 밀가루도 얇은 때는 단면이 아주 치밀한데 이 단면이 두꺼워지면 부실해져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 뭐냐면 일반 구조용 강제라고 해도 보면 40mm 초과하면 항복 강도가 저하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TMCP는 40mm 초과하더라도 항복 강도 저하가 없는 이 강제가 됐더라라고 해서 TMCP가 나온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시면 우리가 천국토와 비교하여 철골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물어봤는데 철골 구조죠. 철골 쇳덩어리 얘기해요. 철골 스틸 스트럭처를 얘기하는데 1번 봤더니 강제는 단면에 비해 부재가 세장으로 좌골 이렇게 쉽다. 맞는 얘기네. 그렇죠? 좌골, 좌골한 거 휘어지는 걸 얘기하거든요. 좌골 맞는 얘기죠. 이 강제는 이 두께가 얇아요. 이 두께가 얇기 때문에 힘을 가하잖아요. 얘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국부적인 주름이 생깁니다. 화면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불리할 수 있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맞는 얘기고, 두 번째, 철것이 폐기물 발생량이 많다 아니죠. 작죠. 왜냐면 이 쇳덩어리는요 재활용이 많이 가능하잖아요. 재사용이 가능하고. 세 번째, 고열의 강도가 저하되고 변되기 쉽지만 진동이 잘 전달되지 않는다. 철골의 단점 중에 하나가 진동이 잘 전달돼서 시끄러운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강제는 재질이 균등하지만 연성이 작아서 아니지, 연성이 커야죠. 연성이 크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연성 항상 반대가 뭐예요? 취성이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힘을 가해요. 힘을 가했을 때 급격한 우리가 큰 변동이 별로 없이 일정 힘을 가하면 깨지는 거 취성이고, 연성은 일정 힘을 가하면 변형이 돼도 잘 깨지지 않고 견디는 게 연성이잖아요. 그래서 연성이라는 것은 힘을 가하면 변형이 생길지언정 잘 깨지지가 않죠. 파괴가 되지 않는 게 연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쇳덩어리는 힘을 가해도 금방 파괴가 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래서 연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파괴가 되지 않고 끝까지 남는 이런 성질, 연성이 크다고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철골은 콘크리트 강도가 커서 부재 단면을 작게 할 수 있으나 비중이 커서 건물 전체 중량이 무겁다. 아니죠. 우리가 이 비중이 문제가 돼요. 비중이 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건물 전체의 중량은 가벼워요. 그럼 그게 뭐냐? 우리가 이 철골 스틸 비중이요. 7.85예요. 이 7.8의 의미는 뭐냐면 7.8의 의미는 만약에 이 쇳덩어리를 이렇게 1m 높이 1m로 만들면 1m 세제곱에 7.85톤이라는 거예요. 쇳덩어리는 그에 비해서 콘크리트 묵은이나 칠게 묵은 이 묵은 구조는 1m 세제곱이면 2.3톤이고요. 그 다음에 얘를 철콘 구조로 만들면 2.4톤이에요. 1m 세제곱당. 그러니까 이 구조만 봐도 얘가 훨씬 무거워 보이죠. 비중 때문에. 그런데 이 셋은 워낙 강도가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덩치를 크게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떻게 만든다 그래요? 세장하게 만들어요. 얇게 만들어요. 부재를 얇게 만들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전체 구조는 가볍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 이런 포인트, 이런 데 핵심이 있었군요. 그래서 우리가 3번에는 금방 문제 풀었고요. 그 다음에 4번 문제 부터. 자, 저 화면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4번 같은 경우는요, 철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물어봤는데, H형광 보에서 플랜지는 상하의 날개처럼 내민 부분이다. 두 번째, H형광부에서 외부는 중앙 복부를 얘기하며 이 부분의 부재에 복부재를 한다. 세 번째, 틀렸네요. 그죠? 뭐냐면, 이 철구조 중에 우리가, 우리 H형광이라고 하면, 얘가 플랜지죠. 플랜지. 얘가 뭐라 그래요? 외부라고 하죠. 플랜지 외부. 그렇다면 우리가 항상 기억할 때 이렇게 플랜지와 외부가 있는 거와 이렇게 구조를 보면 이 철근이 뭐예요? 주근이죠. 뭘 받아요? 힘을. 여기 주근 또 있죠. 뭐예요? 힘을 부담하죠. 요거. 스토로는 뭘 부담해요? 우리 전달을 부담하죠. 그럼 같은 얘기지. 여기 상하에 있는 게 뭐 플랜지는 뭘 부담한다? 당연히 힘을 부담하죠. 예, 외부 뭘 부담해? 전달 부담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플랜지를 이렇게 보면 이렇게 철판을 대죠. 이 철판을 뭐라 그래요? 커버 플레이트. 이 커버 플레이트는 뭘 보강하는 거예요? 힘을 보강하는 거지. 당연히.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이런 식의 스티프너 있죠. 스티프너 이렇게 이게 하중토 스티프너 같은 경우인데 이런 거 이렇게 요거 하중토 집중 과정이 작용하면 이렇게 보강할 수 있고 외부 보강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스티프너가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이제 이 보호 전체에 걸쳐서 이렇게 스티프너 설치하면 이거 스티프너 때에 따른 스티프너가 이렇게 해서 설치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플랜지 방향과 평행하게 스티프너 설치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름이 약간 다르죠. 이름이 약간 다른데 이런 스티프너, 집중 과정이 작용하는 것을 하중점 스티프너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적당한 간격으로 설치되는 것을 우리 이 중간 스티프너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좌골. 외부의 어떤 좌골을 방지하는 스티프너를 또 우리는 수평 스티프너를 합니다. 그래서 스티프너 종류가 한 3가지 정도예요. 3가지 정도. 어쨌든 이런 스티프너라는 것은 뭘 보고하는 거예요? 외부를 보고하는 거죠, 외부. 그렇죠? 중요한 것은 외부의 전단 또는 외부의 좌골을 보고하는 거예요. 외부의 전단이나 좌골을. 그래서 딱 명확하게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3번에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카버 플레이트는 전단력이 아니라 뭐다? 카버 플레이트는 힘을 보고하는 거, 플랜지. 뭐 하이브리드본은 뭐 재질을 달리기 위해서 조립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일반적 초유기동은 세장하여 압축력만으로도 좌골 형상을 익기 쉽죠. 맞는 얘기고. 5번 문제입니다. 이 초유조에 관련된 설명을 옳지 않은 건데 1번 기둥가보는 주로 강간이나 형광을 사용한다. 그 다음에 2번째 기둥가보를 연결하는 접합은 리베디움을 주로 사용한다. No, 아니죠. 뭐냐면 우리가 최근에 그 리벳 같은 거를 건축 구조로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뭐 3번 4번 5번 그렇죠. 용접비움 뭐 단면훼손이 없겠죠. 그렇죠? 예. 자, 6번 문제. 다음 초보 부재의 7작업 금지 조건이다. 주의사항은 가장 바르지 않은 것을 물어봤네. 1번 2번 3번 4번 5번. 우리가 보통 7작업 조건 85%죠? 85%. 85%. 그래서 우리 보통 얘기할 때 그러잖아요. 5도 85%가 기본이다. 때에 따른 뭐 4도 90%가 있다. 이렇게 개념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 7번 문제. 초보자 관련된 용어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용어입니다. 1번. 너무 틀렸죠. 이게 뭐냐면 그 고력볼트 접합은 접합 방법이 있는데 자 보세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이 마찰 접합을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는요, 판지와 판재. 이 판지와 판재를 강하게 접합하게 되면 여기서 일종의 마찰력이 생겨요. 이 마찰력이 생겨서 이렇게 잡아당기는 이런 힘에 대해서 이 고력볼트가 충분히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주 강한 조임을 하면 이 판지와 판재가 완전 밀착됨으로써 이 외력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마찰력이 외력과 반대 방향으로 생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마찰 접합이 좋은 점은 힘을 완전히 균등하게 분배시키는 개념이에요. 왜? 자, 얘를 이 부지와 부지가 접촉면이 굉장히 최대한 밀착되죠. 그 접촉면이 완전 달라붙으면 어떻게 돼요? 어떤 응력을 골고루 분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 마찰 접합 당시에 여기 이 판재와 판재의 접합 이 부분의 유효단면에 하중이 아주 작게 전달돼요. 왜? 응력이 골고루 분포가 되니까 한마디로 응력 집중 현상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접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종도는 마찰 접합만 인정했는데 최근엔 지압 접합이라는 것도 인정을 해줘요. 그럼 지압 접합은 사실 용어 개념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압 접합이라는 것은 이런 부지 접합에 접합 부위에 마찰력과 전단력과 지압 능력을 동시에 발생시키면 이 고력볼트의 어떤 강성이 아주 크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 전단 내력에 의해서 종국 하중이 결정된다는 이런 게 지압 접합이에요. 그래서 지압 접합은 우리가 충분히 밀착 접합하죠. 밀착 접합했을 때 이 고력볼트가 워낙 강도가 크기 때문에 어쨌든 뭐 지금은 지압 접합으로도 접합 설계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에는 마찰 접합만 했는데 최근엔 지압 접합도 인정하는 추세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인장접합은 뭐냐면 이렇게 그린 게 아니라 이렇게 이런 식으로 형성되어 있으면 여기를 이렇게 볼트 접합하겠죠. 접합니다. 잡아 당기는 거야. 잡아 당기면 고력 볼트가 이제 인장력이 발생을 해요. 인장력이 발생을 하는데 이 인장 접합은 마찰력이 관여가 되지 않는 거예요. 마찰력이 전혀 관여가 되지 않는 마찰력이 전혀 관여되지 않는 이런 접합법을 인장 접합이라고 해서 우리는 고력 볼트 마찰 접합은 세 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주로 마찰이나 지압 접합을 많이 하지만 이렇게 마찰력이 관여하지 않는 인장 접합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 스티프너 설명드렸고 3번 트러스, 네 번째 베이스 플레이트. 이 베이스 플레이트는 이제 이런 얘기죠. 기초가 있으면 여기 이 철판이 있겠죠. 철판, 여기 이제 H빔 같은 게 있죠. 그럼 이렇게 앵커를 연결해 놨겠죠. 이렇게 하면 얘가 이제 베이스 플레이트. 베이스 플레이트는 이 기둥의 하중을 골고루 기초에 응력을 분산하는 역할을 하는 거야. 응력을 분산하는 역할. 응력을 분산하는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고요. 베이스 플레이트. 그 다음에 5번째 네크 플레이트 설명드렸던 거죠. 그 다음에 8번 문제. 초구조 용접 접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물어봤는데, 다섯 번째네요. 접합 부품 검사가 어렵다라고 해야죠. 왜냐면 어렵다. 이 용접 같은 경우는요, 작업 전, 작업 중, 작업 후 해가지고 용접의 검사 단계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용접은 접합부의 검사 방법, 용접부 접합부 검사가 어렵다고 봐야 되죠. 번거롭고요. 9번 문제입니다. 그 다음은 용접의 기온, 기후, 관계에 대한 설명이 가장 바르지 않은 건데, 1번, 그쵸? 2번, 뭔가 이상해요. 이게 우리가 기온이 0도 이하인 경우는, 그쵸? 어떤 부재의 어떤 100mm, 응? 소위가 100mm죠. 접합으로부터 100mm 범위를 적절하게 예열 용접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바꿔야죠. 답은 2번이네. 그래서 3번, 4번, 5번, 아크는 10m/s, CO2 반자동, CO2 가스죠? CO2 가스 반자동은 2m/s, 그쵸? 이때는 용접해서 안 된다. 왜냐면 우리가 그 대기 접촉을 차단할 수 있는 이런 물질들이 이렇게 이동할 테니까 이러면 안 된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시험 10번 문제인데, 우리가 시방서 지문상 용접 시공 고려 사항으로 바르지 않은 거 물어봤는데, 1번 시험 강판으로는 같은 용접 조건으로 취급하는 강판 중 가장 조건이 좋은 것을 사용한다. 가장 나쁜 것을 사용해야겠죠. 1번 답이네. 그래서 우리가 시험 강판으로는 용접 조건으로 취급하는 강판 중 조건이 가장 나쁜 거, 불리한 거, 응? 가장 나쁘고 가장 불리한 거, 응? 가장 이 불리한 것에서 보겠다는 얘기예요. 가장 나쁜 곳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 그쵸, 가장 불리한 거 있죠. 왜냐면 용접하는 조건이 여러 가지 있어요, 자세가. 근데 가장 유리한 게 아니라 가장 불리할 때도 용접이 되느냐, 이걸 물어봐야 되거든요. 그쵸? 우리가 가장 나쁜 것에 가장 불리한 자세로. 가장 나쁜 것에 뭐라고요? 가장 불리한 자세로 보는 거야. 세 번째, 서로 다른 강제의 글루브 용접, 등등등. 용접재는 낮은 강도의 강제율이 따른다. 밑줄, 낮은 강도.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재시험은 처음 개수의 2배는 뭐냐면, 시험이 이제 다시 해야 될 때는 2배, 처음에 한 시험보다 2배 정도 많게 하라는 얘기고, 5번째, 용접 시공을 할 경우 시험 강판의 선정 조건의 조건 등에 대해서 충분하게 고려하여 용접해라. 맞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에 보면, 초보부재 용접 접합 시공 시 리벳 접합과 비교할 때 유리한 것. 용접과 리벳이다. 그러면 리벳은 구멍을 뚫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용접 같은 경우는 별도의 어떤 덮판 같은 게 필요 없는데 5번이네.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용접 접합을 시공할 경우 리배치기 접합과 유리한 걸 물어봤으니까, 리배치기. 용접을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서 용접액을 채우면 되는데, 리벳을 할 때는, 여기 접합을 해야 돼요. 뭐가 필요해? 덮판을 필요로 하고 구멍을 뚫어야 되고, 리벳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재료가 더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재료 절감이 가능하다. 답은 5번이네. 그쵸? 생각을 좀 해야 돼, 이 문제는. 그죠? 그래서 이제 요런 덮판이 필요 없으니까 5번이 됐구나. 자, 여기까지 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